그 무렵 다시 올바것이 대게 드나들게 되었다. 내가 저네부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의 아내도 프랑케유 부인도 차례차례 세상을 떠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디드로가 그 소식을 알려온 편지에는 그가 몹시 슬퍼하고 있다고 씌어 있었다. 그의 슬픔은 내 마음을 움직였다. 내 자신에게도 그 사랑스런 부인의 죽음은 몹시 애석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내용을 올바크 씨에게 써보냈다. 이 슬픈 사건으로 나는 그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렸다. 그림과 나는 친구들과 같이 떠났던 프랑스 국내 여행에서 돌아왔던 때였으므로 나는 그를 위로하러 갔었다. 그리하여 나는 은자암으로 옮길 때까지 계속해서 그의 집을 드나들었다. 에핀의 부인이 나를 위해 그런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 부인을 아직 모르는 그들 일당에게 알려지자 신랄한 야유가 우박처럼 내게로 쏟아졌다. 도시의 향락과 오락이 그리울 것이므로 그런 쓸쓸한 곳에서 내가 2주일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그들의 예상에서였다. 나는 나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들이 뭐라든 개의치 않고 나 할 일만 하였다. 올바크 씨는 그래도 내게 다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었다. 여든이 넘은 사람 좋은 르바세르 노인의 처리를 해준 것이다. 일찍부터 그의 아내가 늙은 남편을 짐스러워하며 어떻게 좀 처치해 달라고 내게 부탁하고 있었다. 노인은 자선병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자 워낙 고령인 데다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고독감 때문에 입원하자마자 곧 묘지로 옮겨졌다. 아내나 그의 아들들은 별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러나 늙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던 상냥한 마음씨의 때레즈는 그의 죽음을 못내 슬퍼해서 다 죽게 된 노인을 자기와 멀리 떨어져 여생을 마치게 한 것을 무척 애석하게 생각했다. 거의 같은 무렵 꽤 오랜 친구이긴 하지만 거의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 찾아왔다. 친구인 방띠러였다. 그가 어느 날 아침 전혀 생각도 못한 때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다. 그날 동행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도 참 많이 변했다. 옛날의 우아한 모습은 사라지고 불황배 같아서 나는 그와 정담을 나누기도 서먹서먹했다. 내 눈이 변한 것일까? 방탕이 그의 정신을 마비시켜버린 것일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광채는 청춘이란 그것이어서 지금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일까? 나는 거의 무관심하게 그를 대했고 헤어질 때도 우리들은 꽤 냉담했다. 그러나 그가 떠나고 나자 우리들이 처음 만났던 옛날 추억이 생생하게 나의 젊은 시절을 생각나게 했다. 그 천사 같은 여성, 지금은 그 사나이에 못지않게 변해버렸지만 그 여성에게 그토록 상냥하게 그토록 얌전하게 바쳤던 내 청춘, 그 행복한 시절의 가지가지 작은 일화들, 그 두 사랑스러운 소녀 사이에서 그토록 천진스럽고 그토록 즐겁게 보냈던 또 너의 소설 같은 하루. 그때는 단 한 번의
소내의 키스가 유일한 사랑의 표시였지만 그래도 내게는 그것이 그토록 강하게 그토록 가슴에 벅차오르며 그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리움을 내게 남겨주었다. 젊은 마음의 미칠 듯한 열광을 그 점은 마음껏 느꼈지만 그런 시절은 영원히 가버렸다. 그런 사무치는 가지가지 회상들이 흘러가 버린 청춘 위에 지금은 잃어버린 청춘의 기쁨 위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 아, 청춘과 기쁨이 쓰라리고 때늦게 되살아와서 곧 내게 불러일으키려 하는 불행을 이미 미리 내다볼 수 있었으면 나는 얼마나 그 위에 눈물을 뿌렸을 것인가. 파리를 떠나기 전, 은거하기 전 해 겨울 동안 나는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아주 순수하게 맛보았다. 두세 편의 희곡으로 유명한 당시 아카데미 회원 빨리쇼가 마침 그 한 편을 폴란드 왕이 참석한 가운데 르네빌에서 상연한 직후였다. 빨리쇼는 붓을 들고 감히 왕과 싸움을 했던 인물을 이 희곡에 등장시킴으로써 왕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 틀림없었다. 관대하지만 풍자를 좋아하지 않는 스타니슬라스 왕은 면전에서 감히 그런 식으로 인한 인신공격을 하는데 분개했다. 트레샹 백작은 이 왕의 명령으로 달랑베르와 내게 폐하께서는 빨리 쇼를 아카데미에서 추방할 생각이시라고 써보냈다. 내 대답은 부디 트레샹 씨가 빨리 쇼의 사면을 얻도록 폴란드 왕에게 교섭해 줄 것을 두 손 모아 빈다는 것이었다. 사면은 채택되었다. 그리고 트레샹 씨는 왕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게 알려주는 동시에 이 사실은 아카데미 기록에 실리게 되리라고 붙였다. 나는 그렇게 되면 벌은 영구히 남게 되므로 모처럼의 사면이 보람없이 된다고 항변했다. 나는 계속 탄원을 해서 마침내 기록에도 일체 남기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한 한 공적 증거는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모두 왕에게도 트레샹 씨에게도 나에 대한 존경과 배려의 표시가 숨어 있었으므로 나는 이 일을 다시 없이 만족하게 생각했다. 나는 이때 이같이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허영의 감정보다도 훨씬 유쾌하고 훨씬 고귀한 감정을 인간의 마음속에 낳게 해준다는 것을 느꼈다. 트레상 씨의 편지는 내 답장과 함께 내 문집 속에 베껴 두었다. 그 원문은 서간집 A의 제9, 제10, 제11호이다. 이 기록들이 언젠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내가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사실의 추억을 도리어 내 자신이 이 속에 영원히 전하는 것이 된다. 물론 그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외에도 본인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전하고 있다. 늘 눈앞에 놓여 있는 내 계획의 커다란 목적,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의무, 그것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은 적당히 해두고 왜곡하는 따위는 용인될 수 없다. 그런 것은 내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내가 처해 있는 이상하고 특수한 입장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진실뿐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나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나의 모든 점에 대해 나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고백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나와 관계되는 일은 그 어느 것도 자신의 고백과 똑같이 솔직하게 쓴다. 내게는 물론 누구에게든 조심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꽤 관대하게 쓰려 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공평하고 진실하게 하려 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한 좋은 것을 말하고 내게 관계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형편으로 나를 몰아넣어 두고 대관절 누가 이 이상의 선심을 내게 요구할 권리가 있겠는가. 내 고백록은 내 생전에 관계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내놓으려고 쓴 것은 아니다. 만일 내가 내 운명과 이 책의 운명과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면 이 책은 내가 죽고 관계자들이 죽은 오랜 뒤에라야 세상에 나가게 될 것이다. 다만 진실의 두려움에 나의 강력한 탄압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길을 쓰고 있으므로 나도 그것을 남기기 위해 가장 정확한 권리, 가장 엄격한 정의가 허용하는 한의 모든 일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나의 이름이 나의 죽음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에 남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누를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당한 일시적인 오욕이라고 생각하고 말없이 참으리라. 그러나 이래저래 내 이름은 남게 될 것이고 보면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을 가졌던 불행한 인간에 대한 기억도 그것이 진실이었던 그대로 그리고 무도한 적들이 끊임없이 날조하고 있는 그것과는 달리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